네, 안녕하세요. 배워야 산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입문자를 위한 경매 특강을 맡게 된 행꿈사 옥션 경매 전문가 이소라입니다. 지금 경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이 시간만 들으셔도 경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경매 용어, 권리 분석, 검색 방법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사람들이 경매에 대해서 재테크로 접근을 하게 될 때는 학문적인 경매랑은 조금 다릅니다. 법에 대해서 많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 경매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셔야 되고요. 또 권리 분석, 검색 방법, 그다음에 현장 조사, 입찰, 그리고 낙찰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의 이해도 필요합니다. 자, 경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시세 대비 낮게 낙찰된다. 그리고 낙찰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도 경매는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등기된 혹은 등록된 모든 자산이 경매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떤 수익의 모델로 삼았을 때는 정년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경매에 대해서 들어가기 어려운 선입견도 존재하는데요. 경매는 일반인이 하기 어렵다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경매는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는 위험하다 이런 선입견도 있는데요. 예전에는 조금 호가 경매일 때는 좀 이렇게 거친 분들이 많이 하고는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매는 법원이 부동산을 중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 부동산을 공인중개사를 믿고 거래를 하는 것처럼 법원의 중개를 믿고 거래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는 어떤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데요. 경매는 꼭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만 경매로 나오는 게 아니라 법의 절차상 공적으로 팔아야 될 때도 경매로 매각을 하게 됩니다. 또 명도에 대한 두려움, 사람을 내보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계신데요. 지금 경매로 진행하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임차인이 자기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경매 신청을 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받게 되면 명도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 점유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경매는 끝물이다, 수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는 10년 전서부터도 있었습니다. 경매는 매수자끼리 경쟁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경쟁을 피하는 경매를 하시면 조금 더 수익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매는 일반 상식에 해당합니다. 법은 평등하지만 무지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경매의 희생자가 되시는 분들을 보면요, 부동산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전세 사기나 어떤 전세 보증금 받기 어려운 임차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이해나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경매 공부 제대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매 용어를 들어가 볼 건데요. 지금 경매 사건에서 사건 번호가 있습니다. 사건 번호는 이 사건에서는 2022 타경 25309라고 하는 게 경매 사건 번호고요. 이 사건은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에요. 오늘 아마 유찰이 됐었을 겁니다. 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22 타경의 25309로 21개의 물건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특정한 한 개 호수는 4번 물건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4번 물건이 물건 번호가 됩니다. 자, 물건 번호를 적어주지 않으면 이 같은 사건 번호의 사건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매에서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물건 번호가 있는 사건은 경매 입찰할 때 물건 번호를 꼭 적어주셔야 되고요. 또 관할 법원이 있는데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그럼 우리가 입찰을 할 때 그날 그 시간에 방문을 해서 입찰을 해야 됩니다. 자, 법원도 잘 찾아가셔야 되는데요.
이 지원을 또 잘못 찾아가서 다른 장소에서 입찰을 하시는 경우도 제가 종종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경매를 처음 시작하는 가격은 감정가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감정가는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사가 그 부동산의 가치를 매긴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날짜가 언제가 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감정을 한 경우도 있고 10년 전에 감정한 걸로 지금 매각을 하는 사건도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입찰할 때에 이 부동산의 시세와는 상당히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경매를 시작을 하지만 감정평가 금액은 실제 시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입찰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저 매각 가격이 1억 4,700만 원이기 때문에 1,470만 원으로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1원이라도 모자라면 경매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입찰 보증금이 모자라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최저 매각 가격은요, 처음에 감정평가 금액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입찰한 사람이 없어서 유찰이 되면 20%나 30% 정도 저감이 된 금액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아마 유찰이 됐을 건데요. 이 물건의 다음 기일이 24년 3월 18일에 최저 매각 가격 1억 290만 원으로 다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유찰이 너무 많이 된 경우에는 입찰자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적당한 금액에 입찰을 하시는 것도 낙찰을 받는 꿀팁입니다. 자, 또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로는 매각물건 명세서가 있는데요. 이 매각물건 명세서가 매각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물건에 인수되는 물건이 있는지 아니면 임차인이 있는지 어떤 조건이 있는지를 여기다가 적게 됩니다. 자, 매각물건 명세서에 어떤 것이 인수가 되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적혀 있는 경우에는 주의를 요합니다. 또 최선순위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법원에서 등기상 가장 먼저 된 권리, 최선순위 설정이 있습니다. 이 설정 날짜에 따라서 임차인이 선순위냐 후순위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날짜입니다. 또 매각물건 명세서에 매수인에게 인수된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음, 뭐 이런 단어가 있을 경우에는 낙찰자에게까지 어떤 요구되는 권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요하고 초보는 이런 물건을 입찰을 하시면 안 됩니다. 경매가 어렵다고 하고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런 물건들 때문에 그럴 거예요. 원래 법원은 이 물건을 깨끗하게 매각을 해서 소유자에게 넘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법원이라고 해서 모든 권리를 다 지울 수는 없거든요.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이런 권리가 있을 때 여기다가 인수한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법원은 입찰자에게 위험한 것을 일부러 숨기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매각물건 명세서를 잘 보시면 경매 초보도 입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경매에는 경매 초보도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이 있고요. 경매를 조금 공부를 많이 해야 입찰을 할 수 있는 물건이 있고 경매 공부를 많이 했어도 입찰을 하기가 어려운 물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건은 조금만 공부하면 입찰을 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 공부를 할 만한 것입니다. 자,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부동산에 얽혀있는 권리가 많아요. 특히 경매는 이해관계자가 많습니다.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권리 분석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상식적입니다. 법은 상식적이에요. 자, 등기부에 기재가 되는 권리가 있고 기재가 되지 않는 권리가 있는데 이 두 권리 중에서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를 따져서 보호를 하고 낙찰자가 책임져야지 되는 이런 권리를 구분해내는 것이 권리 분석입니다. 자, 권리 분석의 대원칙은 시간으로 빠른 권리가 우선한다. 이런 대원칙이 있습니다. 자, 입찰하는 부동산의 권리를 파악하는 작업인데요.
보통 권리에는 근저당처럼 등기에 기재되는 권리, 임차인처럼 등기에는 기재가 되지 않지만 낙찰자에게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선호를 구분해서 어떤 것을 말소하고 어떤 것을 인수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 있으면 그것을 판별해내는 것이 권리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물건은 낙찰자에게까지 뭔가 요구하는 그런 권리가 드문 편이에요. 자, 등기부에 기재되는 권리 그리고 등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는 권리 둘 중에 누가 빠른가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등기부에 기재되는 권리 중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근저당이 가장 대표적인 권리입니다. 그리고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권리는 임차인이겠죠. 자, 임차인이 빠른가, 은행 근저당이 빠른가 두 개를 비교해서 더 빠른 권리를 보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권리 분석은 등기부에 기재되는 권리와 기재되지 않는 권리 중 누가 빠른가를 구분해내는 것이다. 자, 은행의 근저당은 근저당 설정일, 임차인은 전입을 가지고 그 날짜를 따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배울 때에 확정일자와 전입을 이렇게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대항력을 따질 때는 임차인의 전입만 가지고 따진다는 것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례를 하나 제가 들어볼 건데요.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대출을 받아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지 않았어요. 경매로 진행된다면 누구를 보호해야 될까요? 근저당권자인 은행을 보호해야 될까요? 소유자를 보호해야 될까요? 이때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소유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은행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찰자에게까지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례는 은행이 대출을 해줬는데 이후에 임차인이 계약을 하고 전입 확정일자를 받고 거주를 하고 있다. 자, 이 물건이 경매로 진행이 된다면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 자, 근저당권자인 은행을 보호할 것인가? 임차인을 보호할 것인가? 누가 더 억울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심적으로 임차인한테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요. 자, 임차인의 경우에는 대출이 있는 걸 알고 들어온 거고요. 은행은 시간적으로 임차인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자인 은행을 보호하고 임차인을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후순위 임차인은 배당 요구도 할 수 있고 배당도 실제 받을 수 있지만 못 받았다고 해서 낙찰자에게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례는요. 임차인이 들어갈 때는 권리관계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출이 없는 집에 전세 계약을 하고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소유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경매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물건이 경매로 진행이 된다면 누구를 보호해야 할까요? 임차인을 보호해야 될까요? 채권자를 보호해야 될까요? 자, 억울하죠. 임차인이 억울합니다. 임차인은 자기가 살 때는 이런 채권이 없었는데 잘 살다가 채권자가 뒤늦게 경매를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임차인이 시간적으로도 우선하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게 됩니다. 자, 은행이 선수인일 때와 임차인 선수일 때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은행이 선순위일 때는 자신의 채권을 다 받지 못한다고 해서 낙찰계좌에게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을 경우에 낙찰자에게까지 요구할 수 있게 특별법을 제정했죠. 그래서 임차인을 훨씬 더 두텁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요, 이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보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다른 권리보다 우선해야 된다는 거죠. 이 임차인이 가장 빨라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임차인이 전입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데요.
여기서 확정일자는 대항력의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입이 확정일자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면은 계약하고 나서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또 전입을 나중에 잔금을 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확정일자보다는 전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전입이 빠르면 대항력이 있어요. 자, 대항력이 전입한 다음 날부터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만약에 같은 날 은행의 근저당과 임차인의 전입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은행은 그날 9시부터 바로 효력이 있는데 임차인의 전입은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날짜가 같을 경우에는 항상 은행이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들어가는 날 대출이 나오게 되면 이 임차인이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떤 분이 법무부에 질문을 했습니다. 왜 임차인은 다음 날이라서 임차인이 손해를 보게 하느냐, 이런 거였죠. 자, 그 법무부 답변이 그렇습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은행의 근저당과 임차인의 전입이 같은 날 있을 경우에 선후관계를 정하기가 곤란하다. 은행의 대출은 아침에 주로 이루어지고 임차인은 아무 때나 전입을 할 수가 있는데 아침에 전입세대 열람을 떼었을 때 임차인이 없음을 확인하고 대출해준 은행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저당을 우리 이제 설정을 한번 해보면은 서류도 굉장히 복잡하고 사인도 많이 해야 되고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임차인의 전입은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에서는 이것을 가려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의 전입을 다음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권리가 없을 때 임차인이 전입을 한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매 초보가 입찰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초보는요, 소유자 점유나 후순위 임차인 사건을 입찰을 하시면은 충분하실 것 같아요.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요, 그 보증금이 인수가 되는지 인수가 되지 않는지에 따라서 입찰 가격도 많이 달라지고요. 또 배당 요구를 했을 경우에 이 임차인의 보증금이 내가 입찰한 금액으로 충분히 배당이 되는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임차인의 보증금 이상으로만 입찰을 했다고 배당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배당 절차에 세금이나 뭐 근로복지공단 압류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적은 금액을 임차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아주 많이 한 경우가 아니라면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사건은 많은 공부를 필요로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인데요. 임차인에 반대되는 쪽에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경매 입찰자죠. 그래서 경매 입찰자는 자신을 스스로 보호해야 합니다. 자, 권리 분석. 그럼 제가 이거를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매각 물건 명세서만 가지고 여러분이 권리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선 순위 설정과 임차인의 전입을 따져보시면 되는데요. 최선 순위 설정은 2018년 3월 12일 근저당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은 따로 인수되는 권리는 없는 사건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경매 정보지를 봤는데 매각 물건 명세서에 임차인이 없다. 그러면은 따로 인수되는 임차인이 없을 겁니다. 임차인이 없고 여기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매각으로 소멸이 되는 게 좋은 거죠. 다 소멸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이 우리가 경매 절차에서 소멸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 적게 돼요. 자,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가 있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이런 사건은 여러분이 시세조사만 하시고 입찰을 하셔도 되는 물건이에요. 자, 매각 물건 명세서는 첫 기일이 일주일 전부터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한참 전에 보고 있으면 이 매각 물건 명세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차인이 없는 사건 여러분이 입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물건을 입찰하실 때는 권리는 하자가 없는데 이 물건 자체에 위반 건축물이나 아니면 미납관리비가 많은지 정도를 더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경매 사건의 절반 이상이 이런 사건이에요. 임차인이 없는 사건. 임차인이 없다라고 했지 여기 사람이 안 산다고는 안 했거든요. 사람이 살 수는 있지만 임차인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임차인은 없다. 소유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시는요. 최선 순위 설정이 2014년 2월 27일 근저다. 그리고 임차인의 전입이 20년 7월 22일. 날짜를 비교해 보면 은행은 2014년에 대출을 해줬고 임차인은 20년 7월 22일에 전입을 했어요. 그럼 시간상으로 은행이 빠릅니다. 은행이 대출을 해줬는데 그것을 알고도 임차인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은행을 보호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후순위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들어올 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근저당이 있는 것을 알고 들어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불측의 손해를 입은 게 아니기 때문에 보호를 하지 않는 겁니다. 자, 후순위 임차인이 있는 사건도 여러분이 입찰을 하셔도 됩니다. 자,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혹시 못 받더라도 낙찰자에게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이런 사건 안전하고요. 소유자와 같이, 소유자 점유와 같이 시세조사와 미납관리비 혹시 공법상 하자가 있는지를 검토해보고 입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사례인데요. 최선순위 설정, 은행 근저당이 22년 7월 25일, 전입신고는 22년 1월 12일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1월에 들어와서 잘 살고 있는데 은행 대출이 7월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임차인이 시간상으로 빠릅니다. 자,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어떻습니까? 이 사람 소득도 보고 이 물건의 시세도 보고 또 전입이 있는지 전입세대 열람을 떼우세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이 임차인이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대출을 해준 거기 때문에 은행은 후순위고 임차인은 이런 권리보다 먼저 있기 때문에 보호해야 되는 임차인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이죠. 선순위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면 낙찰자에게까지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배당 요구를 했는지 다 받는지 잘 알아야 입찰을 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은 공부를 조금 많이 해서 내가 입찰한 이 금액으로 잔금을 냈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되는 물건이에요. 주의를 요하는 물건입니다. 자, 보증금이 이 임차인 같은 경우에 13억 5천만 원입니다. 네, 내가 입찰한 금액에서 이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물건이죠. 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 임차인도 있습니다. 전입신고한 임차인이 21년 3월 29일에 있고 은행 대출은 23년 11월 1일에 있는데요. 임차인도 선순위니까 권리를 잘 따져보아야 하는데 밑에 처음으로 뭔가 써 있어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음.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매수인이 우리 낙찰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건은 특수 물건입니다. 법원에서 지우지 못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소송까지도 할 수가 있고 이 권리가 어떤 권리인지 잘 알아야 입찰을 할 수가 있고요. 경매 고수가 소송까지 각오하고 들어가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물건은 여러분이 입찰을 하실 수가 없는 물건입니다.
자, 경매 검색 방법인데요. 여러분은 경매 검색을 어디서 하는지조차도 이렇게 알아보기 어려우시잖아요. 다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가시면 경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 경매 정보지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료 경매 정보지를 보고 있는데요. 유료 경매 정보지에서 검색을 한 다음에 이 사건이 진짜 중요한 내용은 대법원 사이트에서 또 이중으로 확인을 합니다. 대법원 경매 사이트를 가장 신뢰하셔야 되는 거고요. 경매 검색하기 좋은 거는 유료 경매 정보지입니다. 지지 옥션, 옥션원, 탱크 옥션, 행꿈사 옥션 등 많이 있습니다. 유료 경매 정보지 같은 경우에는 1년 전국에 100만 원이 넘는 금액부터 몇십만 원까지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데요. 처음에는 한 달 정도를 끊어서 둘러보고 편안하면 조금씩 연장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이 화면은 대법원 경매정보지 사이트인데요. 이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직접 서류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경매 정보를 보시고요. 또 유료 경매 정보지도 보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료 정보지를 먼저 보고 대법원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는 편인데 경매를 검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 검색.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의 금액대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제한을 하시는 거예요. 대출을 고려를 했을 때 대출 80%를 받으면 내 종잣돈의 5배까지 가능하니까 종잣돈이 4천만 원 있는 사람이라면은 최저 매각 가격이 2억 이하인 물건을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전국을 여러분이 입찰을 하시지는 않잖아요. 보통은 자기가 잘 아는 지역을 보게 되죠. 내가 만약에 서울에서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금액으로 1억 있는 사람이라면 5억 이하, 서울 지역, 평수는 20평 이상, 물건의 종류는 아파트 이렇게 해서 조건을 여기다가 적어서 클릭을 하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여러분. 조건을 내가 정해서 그 지역만 검색을 하면 한 몇십 개 정도 나올 거예요. 몇십 개 정도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들어가서 보시고 내가 입찰할 수 있는 수준의 물건인지 마음에 드는지 봅니다. 자, 내가 어디까지 입찰할 수 있는가, 이것도 초보에게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대출을 받은 금액, 내가 대출이 가능한 금액 플러스 종잣돈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대출 80%를 받는다고 했을 때는 종잣돈의 5배까지 접근이 가능해요. 만약에 소득이 제대로 인정이 안 되는 소득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인정소득으로 소득 인정을 받으셔야 되는 경우, 카드 사용에 2,400만 원이면 인정소득 5천만 원인데요. 그 정도면은 대출이 2억 8천만 원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대출이 많으면 그거보다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종잣돈의 5배까지 가능합니다. 종잣돈의 5배면 내 돈이 1억 있다고 했을 때 낙찰가가 5억 이하인 물건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이 얼마 전에 이제 종잣돈 3천만 원으로 입찰을 했는데 지방에 있는 소액 아파트를 입찰했습니다. 매매가 1억 5천만 원짜리를 1억 2천 정도의 낙찰을 받았는데 대출이 9,600만 원이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면 감정가의 60% 혹은 낙찰가의 80% 중에 낮은 것 이렇게 했을 때 감정가의 60%는 1억이 넘었고요. 낙찰가의 80%는 9,6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비교했더니 낙찰가의 80%가 금액이 낮잖아요. 그러면은 9,600만 원이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억 2천만 원에 낙찰받아서 9,600만 원으로 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자신의 종잣돈으로 잔금을 내신 거죠. 그래서 보증금 2천에 50만 원 월세 계약을 했거든요. 50만 원 월세를 받아서
이자가 35만 원 정도 나오니까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남고 시세는 한 3천만 원 정도 싸게 낙찰을 받은 거죠. 그래서 경매는 투자금 적은 종잣돈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아마 그런 이유 같아요. 경매라고 해서 대출이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싸게 받았기 때문에 LTV는 똑같은데 내가 싸게 받았기 때문에 현금 투입량이 그만큼 줄어드는 사건이에요. 최근에 서울 아파트, 신월시형 아파트 5구제곱미터가 감정가가 7억대, 낙찰가는 5억 낙찰이 됐습니다. 시세는 6억 3천에서 6억 정도, 실거래도 그 정도에 있는데요. 단독 낙찰을 받았어. 아무도 입찰을 안 했고, 한 명이 입찰했거든요. 그래서 단독 낙찰 받으셨어요. 5억에. 이게 시세가 높을 때는 8억 5천까지 갔었는데, 현재 시세가 빠져서 6억 2천. 최근 실거래 낮은 게 6억대, 경매 낙찰은 5억대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의 LTV는 원래 60%, 70%, 생애 최초는 80%인데 내가 그냥 5억에 받았기 때문에 낙찰가의 80%, 4억 정도는 대출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입찰자들이 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수도권 소액 아파트 시세가 투명한 물건에는 입찰자가 조금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유료 경매 정보지에서 또 입찰하는 방법은요, 지도 검색이에요. 지도로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지역을 경매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소만 봐도 어딘지 알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반인이 경매 검색을 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경매 정보지에서 지도 검색입니다. 지도 검색을 하게 되면 이게 저희 지금 행꿈사 옥션 지도 검색 페이지인데요. 물건의 종류를 고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파트, 주택, 빌라, 원룸, 근린주택,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종류별로 고를 수도 있고 내가 따로 고르지 않으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가 어딘지를 보면 우리가 아는 동네는 입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역과 물건의 종류를 한정을 하면 우리가 입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인터넷 쇼핑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경매 검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경매 검색하는 것 중에 가장 좋아하는 사이트는 또 아실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아실에서는 경매 지도에 물건의 종류가 다 뜨고요. 재개발 구역, 그다음에 진행 단계, 교통망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찰을 하실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물건을 찾아서 낙찰이 얼마에 되는지를 좀 지켜보세요. 이거를 관심 물건에다 저장을 해놓거나 수첩에다 사건 번호를 적어놓고 실제 얼마에 낙찰되는지를 지켜보는 거예요. 저희 수강생분 중에서 한 분은 임대주택에 거주를 하고 계셨는데 이제 임대주택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우셨대요. 그래서 내가 경매로 낙찰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루에 5시간씩 검색을 하셨대요. 5시간씩 검색을 하면서 내가 물건을 쭉 낙찰이 되는 걸 보니 어떤 거는 많이 싸게 낙찰되고 어떤 거는 좀 비싸게 낙찰되더라. 그래서 그냥 꾸준히 입찰을 하면 낙찰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셔서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복층 빌라였는데요. 특이하게도 문이 아래층에도 있고 위에층에도 있고 복층 공간도 층고가 상당히 높아서 독립세대로 따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였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4억대 빌라를 2억 한 5천 정도의 낙찰을 받으셔서 대출을 80%를 받고 아래층을 월세 3천에 80만 원에 월세를 주고 위에 층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복층 공간에 있던 계단을 철거를 하셔서 아래층에서 나오는 월세로 이자를 내면서 층간소음 없는 탑층에서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입찰을 하실 때는 용기를 내려면
이런 물건들은 도대체 얼마에 낙찰되는지를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시세 조사를 해보고 입찰가를 생각해보는 거, 얼마에 낙찰될까? 그리고 지켜보시고 내 생각보다 좀 높게 낙찰되는구나. 그러면은 또 전략을 바꾸셔야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아파트가 부도가 난 아파트는 단지 안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로 경매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0개, 30개씩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물건들은 입찰자가 다 뿌려지기 때문에 낙찰가가 상당히 낮아요. 경매 정보지에서 검색을 하시는 요령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똑같은 매물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액으로 한정을 해서 보던지 지역으로 물건의 종류로 한정을 해서 꾸준히 검색을 하시는 게 좋다. 또 이미 내가 주택이 있고 상가 같은 걸 본다. 그러면은 아파트 같은 건 또 보실 필요가 없으니까 상가로 물건의 종류를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권리 분석에는 하자가 없는데 공법상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화곡동 이런 데 경매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주택으로 사용을 하는데 사무실로 허가를 받은 근생빌라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불법으로 전용을 한 거기 때문에 가치가 굉장히 낮아요. 이런 물건을 풀로 전세를 들어가 있는 임차인들은 전입이 빠르고 선순위 임차인이라도 보호되기가 어려운 거죠. 공법상 하자도 보셔야 됩니다. 공법상 하자는 매각물건 명세서에 있는 게 아니라 건축물 대장 같은 거를 보셔야 돼요. 아파트는 공법상 하자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공법상 하자를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다른 물건일 경우에는 공법상 하자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또 선순위 임차인의 권리 분석을 굉장히 유념하셔야 된다. 본인이 준비가 안 됐는데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을 잘못 입찰을 받았을 경우에 경매 사고가 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 정도만 여러분이 검색을 하실 때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심 물건을 저장을 해서 내가 관리를 하면서 실제로 입찰을 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 두시는 거죠. 그리고 물건을 줄을 세우세요. 이 물건이 마음에 드니까 한 달 뒤에 있는 거 기다리는 게 아니라 조금 마음에 드는 물건, 싸게 받으면 괜찮은 물건을 줄을 세워서 순서대로 입찰을 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별로 안 드는 물건은 아주 낮게 입찰하시고 마음에 드는 물건은 적당한 가격에 입찰하시고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싸게 낙찰되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매매가의 한 10%에서 15% 정도면은 준수한 정도의 수익을 낸다라고 봅니다. 4억대를 기준으로 하면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싸게 입찰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낙찰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수익의 룸이라고 하는 게 2억대, 1억대로 내려가면 좀 줄어들겠죠. 저희 수강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집을 그렇게 입찰을 하신 적도 있어요. 실거주 집을 본인 집을 전세 계약을 해놓고 전세 임차인이 들어오는 날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안에 자신이 이사 갈 수 있는 집을 입찰을 하시는 거죠. 실거주할 집을 경매로 입찰을 할 수 있냐? 할 수는 있는데요. 실제로는 경매는 낙찰이 된다는 보장이 없고 날짜까지 맞춰서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슈가 되는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 대출도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에 받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전입이 없어야 됩니다. 전입이 없는 경우에만 그런 정책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거 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경매를 공부하셔서 수익을 내실 수도 있는데 안전한 임대 계약을 하시는 기본이 되실 것 같아요. 저가 성인이 됐을 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계약하면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호받는다라고 교육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내가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다른 권리보다 우선해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권리보다 우선했는데도 보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현재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는요, 두 종류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인데도 보호가 안 되는 경우, 두 번째는 후순위라서 보호가 안 되는 경우. 자, 후순위라서 보호가 안 되는 경우는 자신이 이게 후순위라는 걸 알고 했을 거예요. 대출이 있는데도 들어와서, 그런데 실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치가 낮아서 보호가 안 되는 경우,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선대출이 있는데도 후순위 전세를 상당히 금액을 높게 받아서 실제 낙찰가에 비해서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보호를 못 받는 경우고요. 선순위 임차인인데도 보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선순위 임차인이면 낙찰자에게 자신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는데, 근데도 왜 보호가 안 되냐? 그것은 가치가 낮은 집에 전세를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에 뭐 괜찮은 아파트는 괜찮은데요. 가치가 낮은 집에 높은 전세를 있는 경우에는 내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해도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집을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아요. 대출을 받으면 내가 이거를 몇 년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하는데 부담스러워서, 아니면 집을 살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해서, 지식적으로 알지를 못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이래서 집을 못 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상담한 사례는 현금 전세 3억으로 영등포에 선순위 임차인인데 보호가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보호가 안 된 거는 대항력은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입찰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물건이 근생 빌라였어요.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공법상은 사무실인 물건들, 이런 물건들은 가치가 낮기 때문에 입찰자들이 입찰을 하지 않는데, 매매가에 비해서 전세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입찰자들은 3억 이상의 입찰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경매를 넣는데 아무도 입찰을 안 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곡동에 600건이 넘는 경매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임차인이 선순위임에도 불구하고 보호가 안 되는 것은 매매가에 비해서 전세가가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뭐 당연한데요. 두 번째는 물건의 가치에 비해서 높은 전세를 살게 되면 선순위 임차인도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금을 다 내어주고 경매로 진행하는 사건이 굉장히 많은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을 포기하면서까지도 매각을 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경매는 초보자가 입찰을 하는 시장입니다. 지금 다주택자는 취득세 중과 때문에 입찰을 못하고 있어요. 주택을 입찰을 못합니다. 매매가 5억짜리를 취득세 중과를 받으면 6천만 원의 취득세를 냅니다. 그래서 6천만 원을 싸게 받아도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요. 자, 무주택자는 500만 원 정도 취득세를 내는데 다주택자는 6천만 원의 취득세를 낸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입찰을 하는 사람들, 아파트 입찰을 하는 사람들은 다 경매 초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매 초보도 경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취득세 중과 때문에 다주택자 선수들은 입찰을 못하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고수들은 초보가 쉽게 입찰하는 물건을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초보는 다른 초보랑 경쟁을 하게 돼요. 제가 봤을 때 초보들이 부동산으로 수익을 못 낸 경우는 아파트가 아니라 다른 잘 이해를 못하는 물건을 입찰을 했을 때 그래요. 아파트는 시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손해를 보는 일이 드물어요.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는 22년도 대비 한 30%에서 20% 빠진 정도의 금액으로 거래가 되는데, 그거보다 낮게 낙찰이 된다. 그런데 입찰자가 너무 많은 물건은 낙찰가가 점점 올라가는 그런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적당히 유찰된 금액에 입찰을 하시는 게 좀 포인트입니다. 제가 아까 예시를 들었던
군산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1억 한 4천 정도에 시작을 해서 한 번 유찰됐을 때는 단독 낙찰이 됐었는데 몇 개의 물건이 한 번 더 유찰이 되면서 50%대로 떨어지게 되니까 한 물건에 30명씩 입찰을 해서요. 그날 법원이 몇백 명이 온 거예요. 버스를 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70%대에 입찰을 하시면은 적당합니다. 더 많이 떨어져도 결국 낙찰이 그 금액에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입찰을 하다 보면 폐차를 많이 하고 이거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굉장히 많이 헷갈리게 되는데 내가 처음부터 어느 정도 수익을 보겠다는 걸 정하고 그거에 맞게끔 계속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경매 공부는요, 책으로 먼저 보시는 게 좋고요. 유튜브는 보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자극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책으로 여러 번 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유튜브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매 책은 두 종류인데요. 어떤 경험을 이야기한 책, 그 다음에 지식을 알려주는 책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험을 알려주는 책을 보시고 나중에는 지식을 알려주는 책을 보시고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책으로 공부를 해서 이제 강의도 듣고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 책으로 봐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용기가 나면 입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인들은 부동산을 그냥 사서도 수익을 내는데 경매는 내가 정한 가격에 낙찰을 받기 때문에 수익을 못 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소액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 선생님 저 500만 원으로도 할 수 있나요? 1000만 원으로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500만 원, 1000만 원이라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물건의 가치가 낮기 때문에 물건의 가치가 낮은 걸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자, 500만 원으로 입찰하는 것보다 5억으로 입찰하는 게 훨씬 쉽잖아요. 500만 원으로는 5억에 10배, 100배의 노력을 하셔야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꼭 반드시 그거를 해내야 된다면은 불가능하지는 않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빼서 경매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같으면은 굉장히 제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말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잣돈이 적은 사람이 입찰을 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 같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현재는 많이 고점에 무리하게 매수를 한 물건이 경매로 나오고 있고 전세금이 높은데 반환이 안 되는 물건이 화곡동에서만 600건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재개발 물건도 추천을 드리는데요. 신통기획이나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거주할 사람이 아니면 허가가 나지 않는데 경매는 법원이 매각 허가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토지거래 허가 없이도 재개발 경매 물건을 낙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주택자는 되게 애매한데요. 뭔가를 막 이사를 가서 투자를 하기에도 힘들고 또 아이 교육들 때문에 이사를 자주 다니기도 어려우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신통기획이나 서울 재개발 물건을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재개발에 대한 지식도 많이 필요한데요. 입찰가가 점점 올라가는 어떤 추세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안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22년도 12월에 낙찰이 굉장히 낮은 금액에 됐었다가 점점 입찰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잣돈에서 가장 큰 물건을 하시는 게 경쟁이 덜해요. 극단적인 예로 제가 아는 분은 강남 아파트를 14억을 싸게 낙찰받으신 사례가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 재건축은 토지거래 허가도 받아야 되지만 조합원지위 양도양수에 문제가 있어서
싸게 낙찰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예외 사유로 풀어가지고 14억을 싸게 낙찰받으신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잣돈이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수많은 기회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부터 전세가는 점점 오르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22년 여름에 고점에 전세가 있었던 물건이 24년 여름에 갱신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전세에 대한 거는 올해 말 정도면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어떤 시장의 반응, 그리고 금리가 더 이상은 오를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주식시장, 그리고 코인 같은 거를 보면 벌써 반등을 했죠. 지금 22년 하락장의 처음 시작이 주식과 코인부터 시작을 해서 부동산은 조금 늦게 왔는데요. 시장이 회복하는 것도 주식과 코인이 먼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시장 안에서만 수요 공급을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는 했었는데 지금은 거시경제 안에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한 개의 그 사이클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거시경제도 같이 봐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장이 됐습니다. 예측이 많이 어려운 시장이었었어요. 수요 공급으로만 볼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 금리 인상, 그다음에 전쟁 같은 일반인들이 예상하기 어려운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경매는 입찰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또 포기해서 나가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요. 분명히 24년도에는 한 번 정도의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매 공부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걸렸어요. 낙찰을 받는데 이게 얼마나 걸리냐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일반인이 경매를 공부를 해서 실제로 낙찰을 받기까지 수많은 문턱이 있습니다. 마음을 먹는 것도 힘들고 경매 검색하는 것도 힘들고 또 입찰을 실제로 하는 것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라는 툴이 있으니까요. 공매, 온비드 공매 같은 경우에는 이 인터넷으로 입찰을 해요. 그래서 입장은 편한 시간에 갔다가 주중 평일에 입찰을 인터넷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물건도 공매 같은 경우에는 경매보다 낙찰가가 낮아요. 공매로 8천만 원 정도에 낙찰된 게 같은 건물에 있는데 경매로는 9천만 원에 낙찰이 돼요. 그래서 공매는 명도가 어렵다라는 어떤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경매보다 낙찰가가 더 낮다. 그래서 경매와 공매를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직장인분들이 특히 입찰장에 가기가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공매가 더 메리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상을 못 버티는 것들, 채무 과다, 그다음에 전세가 너무 높은 전세를 맞춰서 감당이 안 되는 물건들, 임차인이 경매를 든 사건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하루에 경매 사건이 150개가 진행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그런데요. 자, 이런 가운데에 내가 경매 공부를 해서 실제로 입찰을 해보신다면은 낙찰을 받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경매 절차를 이해를 하고 경매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제가 경매 검색 방법, 용어, 그리고 시세 조사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알려드렸는데요. 다음도 제가 1시간 정도 경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노션으로 강의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댓글에다가 아마 남겨드리면은 오늘 보신 자료 요약본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매에 대해 궁금하고 두려움도 많이 가지시고 하는데 경매하지 마라,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경매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경매는 채무자도 있고 채권자도 있는데
채무자나 채권자 어느 한쪽이 약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건의 면면을 보면 채권자가 약자인 경우도 있고 채무자가 약자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일단 돈을 빌렸고 갚아야 되는데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강제로 매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들이 경매를 넣은 사건은 명도가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임차인들은 자신의 보증금을 받으면 이사를 잘 갑니다. 네. 오늘 참 경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경매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